우리 대한민국 화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술에서 또 이 디자인의 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래서 지금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한기 화백은 이 뭐 청색으로도 유명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미술의 기초적인 이런 점, 음, 이 점을 이용한 점묘법 비슷한 이런 점을 이용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김한기 화백은요, 이 한국의 추상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이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하고요. 이 한국의 그런 산천과 하늘, 달과 구름, 이런 백자와 전통무늬 등 아주 매우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추상화시켜서 점선면으로 이거를 나타내는 이런 점, 전면 점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회화의 그런 추상적인 방향을 연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또 구체적인 이미지 대신에 연속적인 그런 사각, 공간 속에 배열한 이런 전명 기법을 사용한 게 이 김한기 화백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출발했고요. 또 동양적인 느낌을 근간으로 한 반추상적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으로 간 뒤에는 당대 뉴욕 학풍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한 그런 추상화품으로 전환한 화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추상 미술의 선구자가 이 김한기 화백이라고 이야기했죠. 김한기 화백은 이 한국적인 정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이 세계인이 공감하는 이런 조형미, 이런 조형미와 색감을 지닌 작품 세계를 통해서 감동과 명상의 세계로 이끄는 화가로 전통미를 이런 현대화한 아주 세련된 이런 화면 구성으로 이런 민족 정서와 자연을 추구한 이 조형적인 시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입니다. 이 김한기 화백은요, 1930년대부터 가장 전위적인 활동의 하나였던 이 추상 미술을 시도하였고요. 한국의 모더니즘을 리드한 화가입니다. 또 이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산이나 강이나 달 이런 것들을 이 자연을 주 소재로 밀도 높고 풍요로운 이런 표현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아름답게 조형한 시킨 화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김한기 화백은 이 1913년에서 1974년이잖아요. 요 시기에 어, 전쟁의 시기 우리나라의 아픈 이런 전쟁의 시기에서도 이 한국의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술을 그 추상적인 예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시작한 최초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1963년부터 이 1974년에 작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뉴욕 시대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파리 시대와 이 서울 시대를 포함한 1950년대까지는 그의 예술은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절제된 이런 조형 속에 한국의 고유한 정서의 세계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에는 이 뉴욕에서 이런 점, 선, 면 이런 순수한 조형적인 요소로 보다 보편적이고 그리고 내밀한 이런 정서의 세계를 심화시켜서 전면점화라고 불리는 명상적인 시적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엄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추상의 세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양화가이자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서구의 모더니즘을 한국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김한기 화백입니다. 그래서 전면 추상 작품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론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이 우리나라 등록,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등록 문화재 제 535호로 등록이 돼 있다고도 합니다. 이 1930년대에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이런 서양화를 접한 김한기 화백은요, 이런 전위적인 미술 단체에서 활동도 했었고요. 또 이 추상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1938년에 그린 이 그림은요, 미래파적인 요소와 이런 구성주의적 색채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정치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세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론도의 작품이 우리나라 등록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예. 이 작품은요,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만나랴라는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62년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 실제로 보면 저는 이제 김한기 그 미술관 가서 실제로 작품을 봤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그린 거예요. 어떻게 그렸냐면 네모 정사각형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과 면과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선면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단색의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이런 그런데 사각형이라는 그 형태의 선이에요. 이것들이 무한하게 아주 반복되어서 이것들을 화면 전체 이 크기가 또 되게 큽니다. 음, 엄청 커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것들을 반복해서 전묘로 가득 찬 이런 전면 점화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것도 이 블루라는 이 바탕에. 그래서 이 김한기의 이 절친인 이 김광섭의 시 구절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대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이렇게 단색의 점과 선이 무수히 반복되는 이런 찍혀진 이 점묘로 이렇게 그림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추상 미술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의 이 조형 요소의 기본 점선면 아주 기본 요소의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만기 화백은 이 1934년에 이 아방가르드 미술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추상 미술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1937년 기획 때까지 일본에서 이런 신미술 운동에 또 적극 참여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서 1950년대까지는 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사실파 이런 조직 또 새로운 이런 모더니즘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1950년에는 이 파리로 다시 건너가서요. 서구 미술을 3년간 또 체험하고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고요. 또 귀국해서는 1952년에는 이 홍익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서 또 파리를 다녀온 1959년부터는 이 63년까지요. 1963년까지는 이 미술 학부장과 학장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이 미술 전람회회 심사위원과 대한미술협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5년 이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이 커미셔로 출국해서 해외 부분의 명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 정착해서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고한 후에는 이 뉴욕과 서울에서 각각 그를 위한 해고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한기 화백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추상화가이기도 하지만 이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화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한국의 서양 화가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이기도 합니다. 또 서구 모더니즘을 한국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이 초창기에 추상 미술의 선구자였고 또 프랑스와 미국에 활동하면서 한국 미술의 국제화를 이끈 화가이기도 합니다. 또 김한기 화백은 이런 추상 계열에서 벗어나서요. 구상을 추구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조형수단의 자율적인 표현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음, 면이나 선이나 형태나 색채나 이런 리듬 등에서 대상을 이런 조형적으로 새롭게 표현한 화가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이런 점선면의 이런 조형적인 요소를 화가들은 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통적인 이런 그 화가의 기법들이 더 많았었던 것이죠. 또한 이런 작품 경향에서는요. 초기에 이런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양적인 이런 간조와 아치들 이런 근간으로 반 추상형의 그 세계를 보이다가도 도미 후에는 완전한 추상화 폼으로 전환해서 옵티컬한 양식의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김한기의 그런 일본 유학 시절부터 파리 유학 시절, 뉴욕 또 미국의 뉴욕 시절의 그림의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김한기 작품 시대별로 보면 이 동경시대, 이 한국의 이런 미를 또 동경하는 이런 종달새 노래할 때라는 게 또 굉장히 그 유명한 작품이고요. 또 이 캠퍼스 유체라는 이런 파리 시절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매화와 항아리가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 미국에 있는 뉴욕 시절에서는 봄의 소리.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난 이렇게 크고 작고 한 이 선이 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그림들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작품 중에서도 종달새 노래할 때를 굉장히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각별하게 여기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1935년에요. 일본 대학 예술학원 미술부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정식 화가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이과전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출품 자격은 얻었지만 정작 일본 주최의 공모전의 입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힘든 그 공모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출품작보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이런 미적 가치를 지녀야 입상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주제,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그리냐가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그 공모전이 굉장히 그 유명한 공모전이었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많은 날을 고민하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선택한 주제가 고향이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키우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던 고향, 안자도야말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 동생을 그 사진을 모티브로 인물을 스케치했고요.
고향의 그런 푸른 바다, 고향집 위를 흘러가던 구름, 길가의 버드나무, 이런 둥지의 새알 등 음, 이런 고향을 추억하게 만든 소재들을 구성했대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종달새 노랫소리와 함께 시작된 이런 평화로움, 낭만이 가득했던 고향의 봄이 화면에서 느껴지도록 이런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애 가장 낭만적으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 이 종달새 노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평생 동안 각별하게 여겼던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종달새 노래할 때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음, 그 1922년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이게 홍콩 경매에서 이 근현대 미술 경매 최고가로 팔렸는데요. 이게 얼마에 팔렸냐면 85억 8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김한기의 붉은 점화라는 제목입니다. 이 하박도 이것도 다 그림으로 이런 점선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왼쪽은 무죄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이게 김한기의 최고를 넘었을지 기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품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화가. 또 김한기 화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동양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비약하고 변모한다 해도 내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다. 내 그림은 동양 사람의 그림이요 한국 사람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그 고향 이 사람은 이제 전라남도 이 신안 바다가 고향이죠. 거기서 이렇게 평생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음, 이 서양 사람이 서양 그림을 그리듯이 이 김한기 화백은 동양 사람이니까 이 동양의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것들을 전 세계에 알려준 화가이기도 하죠. 예. 이거는 이제 제목이 우주예요. 이것도 이게 푸른 점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우주라는 이 한국 미술사 이게 132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2019년에.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갱신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그림 하나하나가 132억, 뭐 85억 어마어마해요. 그 정도로 이 김한기 화백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화가가 된 거죠. 예. 이것도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를 크게 확대해 보면 다 이게 점으로 이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제목이 우주입니다. 김한기 화백은 이런 자신만의 이런 미의 세계를 구현한 3단계 시기 이런 1963년에 뉴욕에 정착하면서 예술은 또 다른 변신을 보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연 대상은 이제 없어지고요. 이제 말에 이제 작고하기 전까지 어떤 그림들을 이제 나중에 많이 남겼냐면 이런 선이나 점면, 점선면이죠. 이것들을 구성되는 순수한 이런 추상회로 변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모티브의 해소, 순환된 색감, 공간의 심화 이런 학대라는 특징을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한기 화백은 이런 자신만의 고유한 이런 조형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이런 서정의 울림을 위해서 색으로 구현되는 이런 효과를 부단히 연구했던 화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를 창작의 전 과정에서 다채롭게 과감하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뉴욕 시기 이 1963년부터 1974년 작고하기까지의 김하백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의 점으로 응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화제와 화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이런 색면, 점화에 몰입해서 이 물감의 농담을 살린 독창적인 화면을 완성해낸 게 이 김한기 하백의 전 세계로 유명한 이 조형 작품의 이, 음, 그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김한기의 색채라고도 불리죠. 왜냐하면 김한기 화백은 이 푸른빛, 이 푸른색, 파란 계통의 그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빛은 자신의 그런 조형 세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펼쳐나갔던 그런 예술 표현의 결정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푸른색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개성적인 표현과 명상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 푸른색이 다 푸른색이 아니에요. 이 푸른색에 굉장히 많은 그 푸른빛을 보여줘요. 이 김한기 화백의 색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한기의 색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 추상에 이런 깊고 신비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더해주는 이 캠퍼스 화면의 푸른빛은 김한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이런 산천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자연과 내밀한 교감을 이루어나간 정서의 표현이자 전통의 미감과 동양의 철학을 내포한 민족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김한기 화백의 그 점선면을 가지고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작품에다가, 이 천이에요. 이 코튼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점점점점 하면서.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이렇게 흰 선으로 이렇게 쫙 그었죠. 그래서, 좀, 푸른색인데도 굉장히 다른 푸른빛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색면과 색들을 이용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타원이 중심을 향해 밀집되는 십자 구도예요. 그래서 원의 모양이 세로로 쌓이거나 이런 자연의 형상을 추상화시킨 이런 불규칙한 점적 요소, 하트 모양의 형태를 보여주는 화면 구성 같은 이 품고 있는 이 김한기의 이 빛깔의 향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으로 발현되는 조형의 확장성에 주목해 본다 하고 이렇게 원을 자른 거예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잘라진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또 이렇게 4등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형상을 추상화시킨 이런 불규칙한 점적 요소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기는 이런 푸른빛에 물들다는 이런 한국의 산허를 모티브로 해서 달밤의 푸른빛을 화면에 주조색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1950년대 작품부터 두터운 이 마티에르와 구성상이 사라지고 추상적인 세계로 이제 몰입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1970년 이후에는 다양한 색면과 색점으로 화면을 구성한 전면 점화까지 작가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사용했던 푸른빛의 다채로운 이런 스펙트럼과 무한한 깊이를 교감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색질감, 색과 질감의 다양한 변주, 공간에는 이런 김한기의 점화를 비파괴 조사로
XRF 성분 분석기를 이용한 이 안료의 이 성분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적외선 촬영도 하고 현미경 카메라 분석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래서 접사 렌즈 촬영 등을 아주 가지고 이런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달밤의 섬입니다. 김한겨백은 이런 푸른빛에 물들다는 이런 한국의 산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달밤의 푸른빛을 화면의 주조색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1950년대 작품에서부터는 이런 두터운 이 마테리얼의 구성상이 사라지고 추상적인 세계에 몰입하는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달밤의 섬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또 빛깔로 발현되는 이 조형성, 그리고 작가가 치열한 이런 예술서를 불태우며 끊임없는 이런 화면 구성의 변주를 거듭하면서 고민했던 이런 신문지, 한지, 코튼, 종이 이런 재료에 대한 속성, 또 이런 색조, 색감, 이런 진료적인 특징, 또 색채의 그런 강약, 그리고 농담의 그런 미묘한 차이를 다양한 매제로 뭘로 다 구현을 했냐면 이게 다 색으로 구현을 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김한기 화백은 이런 순수한 추상의 세계를 화면에 담아내기 위해서 이런 재료와 안료의 속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도전했고 이를 과감하게 사용해서 김한기의 빛깔, 김한기의 색채 이것들이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 색으로 빚어낸 공간의 울림인 점, 선, 면 이런 절제된 이런 조용 감각으로 풀어내는 이 은은한 색의 깊이를 통해서 이런 시 공간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한기 색채에 대한 이런 미학적인 철학적인 질문과 성찰의 시작으로 실험과 시도로서 찾아가는 이런 색채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대지품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 김한기는 이런 유영국, 이규상과 같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미술 그룹인 이 신사실파를 조직하고 그룹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서구의 양식을 실험하는 한편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는 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해군 종궁화가로 활동하면서 부산 피난 시절을 묘사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피난 가는 이 열차에 사람들이 점선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피난 열차래요. 재밌죠. 예. 이제 이것도 매화 항아리입니다. 푸른색은 그의 전 예술적인 삶에 걸쳐 연구를 했죠. 실험된 연구 표현의 결정체로 한국의 산월과 이 항아리, 매화와 사슴 이런 자연과 전통 기물을 소재로 해서 간결하게 구체적인 형태로 작업했던 초기 시절에서는 사라지고요. 이런 1963년 이후에는 이제 색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점으로 이런 서정 추상의 절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심 색채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항아리의 매화 가지입니다. 이렇게 점선면으로 구성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1950년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소재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달, 도자기, 산, 강, 나무, 목, 여인 이런 소재를 한국적인 미와 풍미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또 백장아리의 멋에 깊이 심취하여 도자기는 그의 작품에서 또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 이제 무제입니다. 이런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작고하기 전께 60년대 이후에는 이런 점선면으로 이렇게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이거는 10만 개의 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들은 종소리가 되어 온누리를 울려 퍼지네. 그 소리의 물결은 우주에서 지구로, 하늘에서 땅으로, 산에서 바다로, 경계를 넘어 확산된다. 우주의 웅호한 기운이 그윽한 파장으로 지구와 교섭하고 해, 하늘, 산, 바다, 땅 역시 그 푸르름 전기를 밝게 빛나게 메아리친다. 그 개개의 점들은 수많은 생명체와 사물들의 존재로 살아가고 점으로 이루어진 띠와 그 띠들로 엮어진 동심원의 떨림, 그 동심원들과 마주침은 소중한 존재들 간 인연들의 조화가 아름답게 빛난다. 한 합폭에 5개의 동심원을 이 귀익한 하얀 선들이 사각 이 창호문을 비친 매화가지처럼 운치가 있다 하는 이런 10만 개의 점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참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것도 점선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김한계의 점화는 매우 서정적인 추상입니다. 이 숱한 점들이 하늘의 별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머나만 이 고국에 있는 그림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작가는 친구와 벗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캠퍼스에 점을 찍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동시에 곱고 섬세한 이런 감성을 지닌 시인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다 그린 겁니다. 이게 점선면으로. 예. 이 자연의 숨결 그리고 정서를 담았다. 그래서 자연 또는 자연적인 삶을 추상의 언어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이 서양 미술사에서는 본드리안이나 칸딘스키의 작품 변화를 보면 자연과의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이후 이 현대에선 화면의 평면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김한계의 작품은 자연이 완전히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자연과 분리된 인공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도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 언어, 그 중간 어디에서 매 순간 균형을 잡기 위해 쓰는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나의 또 똑같은 이지만 흰 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의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미디어 파사드로 이렇게 또 전시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